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린경영연구원장 현영석입니다. 오늘은 미래차 한국이 승리한다 네 번째 강좌로 자동차 산업의 핵심 경쟁 요소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 30분 내외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네 꼭지로 나누어지게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미래자동차 한국이 승리한다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고 전체적으로 네 파트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강좌의 어떤 핵심 질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서 어떤 국가의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이 거의 한 150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의 핵심 경쟁 요소는 어떻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왜 유럽에서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중국으로 그 산업의 중심지가 변모했는지, 또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러면 미래 자동차의 경우에는 핵심 경쟁 요소가 무엇이 될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뭔지, 이런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국가의 산업 경쟁력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하버드의 마이클 포트라는 분이 1960년대에 얘기했던 건데 어떤 산업의 경쟁 요소는 요소 조건, 팩터 컨디션이라고 얘기인데요. 자본이나 인적 자원이나 기술 인프라, 인풋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의 크기, 그 다음에 시장의 성격, 국내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전략, 기업의 수라든지 기업의 경쟁 관계, 경쟁 구조 이런 것들이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및 지원 산업,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부품 산업, 부품 공급망, 그다음에 연구개발 환경 이런 거가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 경쟁력을 만드는 모델이 되겠고 우리나라처럼 어떤 추격해서 빨리 발전한 개발도상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그런 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요소만 가지고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 계셨던 조동성 교수께서 이 네 개 말고 한 다섯 가지 정도가 더 추가될 수 있겠다. 귀에 관료 집단, 기업과 노동자, 전문가 집단. 이런 어떤 그 인적인 요소가 결과적으로 개발도상 국가의 어떤 산업 경쟁력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요소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1990년대, 2000년대 초에 이태리에 있는 그 마르에르바르라는 그런 학자가 그 결과적으로 추격 국가의 어떤 추격 원동력은 뭔가에 대한 어떤 책을 쓰면서 오랫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저도 거기에 참여했었는데 그거에 나온 결과는 한 네 가지입니다. 나르지 베이스라고 얘기하는 거, 테크놀로지까지 포함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액터 앤더 네트워크, 그 최후 경영자나 아니면 작업 노동자들, 그 다음에 인스티튜션, 그 각종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얼만큼 서포트를 했느냐, 그 다음에 수요라고 하는 거가 추격 국가의 경쟁력의 원천이다라고 얘기했고, 저는 이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어떤 수요라든지 기업의 전략이나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 정책,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의 어떤 역할, 그 다음에 나레지 베이스,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빠른 학습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풀이를 하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은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버네시가 얘기하는 유동기, 변환기, 경화기를 거치면서 포드의 70년의 역사가 1900년부터 1970년까지 이어져 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럽이 제품 기술력 가지고 리드를 했다면 이 포드 같은 아니면 슬로와 같은 어떤 생산 방식과 경영 방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주도권을 잡게 됐고 그 다음에 제품 혁신이나 공정 혁신이 거의 정체된 경화기 또는 혁신 정책이 있어서는 일본 같은 경우는 공정의 설비 혁신이 아니라 공정의 어떤 방법, 소프트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방법 혁신이라는 그런 방법, 이게 이제 린 경영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중국이 2009년부터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 국가가 됐는데 그 원동력은 뭔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원가, 저원가, 그 다음에 국가 정책, 그 다음에 방대한 내수 시장이라는 게 경쟁력의 원천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특히 일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빈 쿠퍼라는 그 학자가 일본에서 살면서 일본 제조업을 열심히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그 일본의 경쟁력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XY, Z축으로 얘기하는데 X축을 퀄리티라고 얘기하고 품질, Y축을 프라이스 또는 코스트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Z축을 프로덕트 펑셔널리티라고 얘기하면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이거는 프로덕트고요. 이건 프로세스,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기업이 자동차 기업이 생존하려면 여기가 아무리 퀄리티가 문제되더라도 요거보다는 좀 더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갔는데요. 퀄리티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 다음에 가격도 제일 낮은 가격으로서 제일 높은 가격. 그 다음에 어떤 자동차의 펑셔널리티, 성능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최저점과 최고점이 있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 경쟁을 해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삼각형이 이렇게 그 납작하게 되면 가격은 싸면서 펑셔널리티나 어떤 품질은 좋은 그런 형태의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이 기업이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경쟁을 잘하려면 가격은 싸게 하면서 제품 성능과 퀄리티, 품질은 좋게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도 살아남는 그런 기업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가격은 원래 우리가 허용한 점보다도 높고 품질은 허용 최저점보다도 낮지만 그 다음에 펑셔널리티도 낮지만 요렇게 요런 경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 언제? 브랜드가 좋은 조직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가 좋은 회사 같은 경우는 품질이 형편없고 어떤 성능이 최저점이 안 되더라도 가격은 높더라도 사실 이러면 그건 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브랜드가 높으면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앞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독일의 머르세스 벤츠나 BMW 같은 경우가 브랜드 가치가 지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도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과연 이 머르세스 벤츠나 BMW가 전기차 시대에 있어서 앞으로 품질 문제나 성능 문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그냥 성급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예로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남은 조직이 어떤 게 있을까요? 품질 형편없고 성능도 형편없고 가격은 비싼데 기업의 기업이 계속 존속하고 있는 그런 기업. 뭐죠? 롤스로이스가 대표적인 회사예요. 롤스로이스가 품질도 형편없고 성능도 아주 형편없어요. 근데 가격은 딥다 비싸죠. 근데 뭐야? 왜요? 롤스로이스니까 그래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롤스로이스다. 그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에 어떤 시사점을 둘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일본이 왜 세계를 석권했느냐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일본은 품질을 생각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훨씬 좋게 만들면서 가격은 원가는 더 싸게 하면서 그 다음에 제품 성능은 그저 그렇게. 그러니까 제품 성능도 괜찮으면서 가격은 싸게 하면서 품질은 굉장히 좋게 하는 그런 자동차를 1980년대부터 만들어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뭐예요? 품질은 형편없고 그 다음에 가격은 비싸면서 성능은 약간 좋은 그런 형태의 미국 기업과 일본 기업, 그러니까 일본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게 지금 도요타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경쟁했기 때문에 일본 자동차 산업이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도 세계를 석권하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과연 품질을 좋게 하면서도 어떻게 가격을 싸게 했는가라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이제 도다 생산 방식, 린 생산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후지모토라는 일본의 유명한 자동차 산업 전문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일본은 그 공장에서의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생산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생산성이라든지 어떤 신제품 개발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우수한데 시장에서의 성과는 그렇게 높지 않다. 브랜드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익을 좀 잘 못 내는 거다. 그런 얘기를 일본이 그러니까 공장은 잘하지만 다른 것들을 잘못해서 이익은 별로 못 내는 반면에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어떤 공장의 능력이나 아니면 생산성 이런 거는 한 중간쯤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야? 전략을 잘 써가지고 브랜드가 괜찮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익을 좀 높게 하는 그런 성향을 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쪽에 공장이나 뭐 어떤 생산성 같은 거는 형편없는데 이게 유럽의 제일 형편없는 회사를 얘기하는 거일 수 있고요. 머르세스 벤츠 같은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브랜드 파워가 괜찮아서 이익을 적당히 좀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교인데요. 그래서 미국은 1980년대 일본이 도다의 린 방식 가지고 굉장히 잘하니까 미국의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missing link and corporate strategy 그러니까 공장의 역량과 전략이 잘 맞지 않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일본처럼 공장을 잘하는 사람이 경영자가 돼가지고 그 경영 전략과 공장의 역량을 연결시켜가지고 그게 그런 경영을 해봐야 된다. 다시 말해가지고 공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문제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그 90년대 얘기에서는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공장은 똑똑한데 전략이 형편없어서 멍청한 본사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일본 자동차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어떤 그 시니컬한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면 올해가 지금 그러니까 2024년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고. 언제, 누가, 무슨 얘기를 할 건가. 그러니까 미래 자동차에서는 누가 이래서 아니면 누구는 어때서 안 된다. 라는 그런 얘기를 트럼프이 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했죠. 미국은 IT 인베스트먼트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제조 생산성은 별로 좋지 않고 기업 이익은 높게 한다면 일본은 IT 투자는 별로 안 하면서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산성은 높다. 그런데 이익은 낮다라는 시니컬하게 상대적인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대량 생산 방식과 도다 생산 방식에 대한 얘기를 저는 도다 생산 방식에 대한 공부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고 제가 한국린경영연구원이라는 거를 2007년에 만들었는데 그 린경영연구원이라는 거가 결과적으로는 도다 생산 방식, 도다의 경영을 연구하는 그런 자동차 연구소입니다. 근데 어쨌든 대량 생산 방식이 어떤 발전해서 도요타 생산 방식이 됐고 도요타 생산 방식으로 도요타가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데 작년도
1170만 대를 팔아가지고 도미넌트하게 세계 1등을 차지하고 있죠. 그럼 앞으로 도요타는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거에 관심을 갖고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리뷰를 해보고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린 생산 방식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활동이 있다고 한다면 이 활동 중에서 value add, 가치를 창출하는 거는 별로 안 되고 상당히 많은 일들이 쓸데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또 어떤 거는 가치를 창출하지 않지만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그러니까 노동자가 공장에서 무슨 일을 해가지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있지만 화장실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휴식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non-value added but necessary value add를 하진 않지만 필수 불가하는 거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야 이런 웨이스트를 아주 그냥 최소화든지 없애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굉장히 많은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린 생산 방식의 기본적인 논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설명할 때 그 공중 고개를 하는 서커스에서 서커스 하는 사람이 완벽하게 잘하면 밑에 안전망이 필요 없겠죠. 근데 실수할지 모르니까 안전망을 이렇게 깔아놓는다고 한다면 노선 생산 방식은 되게 무식하게 얘기하면 안전망을 없앤다. 그러니까 뭐 실수하지 말고 완벽하게 잘해라.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상당히 많은 논란을 겪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어쨌거나 그러다가 이거를 1960년대부터 한 3, 40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고, 그 도다 생산 방식의 논리는 어떤 지금 같으면 지식 경영이고 자료 관리, 다큐멘테이션, 백서를 만드는데 다른 데보다도 5배를 투자를 해서 그래서 문서화된 절차를 가지고 문제를 보고 문서화된 절차를 보고로서 개선할 점을 끊임없이 찾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도다가 다른 회사에 비교해서 결과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조직 능력을 발전해 왔다. 그래서 지금 2023년에 세계 최대 생산, 최대 판매 기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도요타의 신제품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사람과 절차와 그 다음에 어떤 그 기술을 완벽하게 해결함으로써 이거는 라이커라는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의 교수가 도요타 생산 방식이 왜 이렇게 좋으냐? 특별히 신제품 개발을 하는 방식이 뭐가 다르냐? 이거 좀 배우자라고 해가지고 만들었던 책에 나오는 논리인데 이렇게 많은 논리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도요타가 신제품 개발을 굉장히 빨리 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그래서 세계 1등이 됐다. 그래서 어떤 신제품 개발 과정을 본다면 이게 컨셉, 스타일링,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매니팩처링, 툴링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더니 이게 진한 거는 밸류 애드드 정말 필요한 활동이고 이게 쓸데없는 활동들이 여기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결과적으로 뭐야 신제품 개발 기간도 훨씬 단축하면서 뭐 생산성을 높이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산 방식은 어떤 생산 공정에서 재고 없이 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 방식에서, 그 다음에 조직에서, 그 다음에 린 칼처, 어떤 기업 문화에서, 그 다음에 린 매니지먼트 전반적으로 린하게 경영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도다가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됐고, 그래서 일본에서 미국 격을 좀 배워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80년대, 90년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유럽한테도 이게 확산돼가지고 2000년대, 1990년대 후반부터 유럽도 린 방식을 굉장히 많이 열심히 배우는 그런 거였죠. 그런데 이런 도다 생산 방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도요타가 세계 1등인데 앞으로 전기차에서는 아니면 미래차에서는 도요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이런 거를 우리가 관심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중국이 2009년부터 세계 최대 생산국가 최대 시장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어떤 기업의 경쟁력이 원천이 됐는지에 대한 사례를 하나 보면요. 그 체리 자동차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중국의 전기차를 만드는 차 순서로 보면 10등 정도 되는 거예요. BYD, GRE, 그다음에 어, 광저우, 창안, 머리, 뭐 이런 식으로 샹하이 이렇게 쭉 많죠. 그런데 이 체리 자동차가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는 걸 좀 보이는데 어쨌거나 체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게 늦게 생겼는데 결과적으로 97년에 지방경제 우화 시티 가버먼트에서 어떤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자동차 산업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이란에도 자동차 공장을 만들었고 러시아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에는 188만 대를 생산했고 그 다음에 100만 대 가까이를 수출했고 최근에 보니까 24년은 더 많이 크게 발전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크게 발전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체리 자동차가 중국의 자동차의 뭐 한 예로 본다면 그렇게 빨리 발전하는 원동력이 뭐냐라고 하면 그 농비가 다른 중국 업체가 싼데도 중국 업체보다도 반만큼 더 싸다. 그러니까 시정부 기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른 노조를 통해서 인건비를 싸게 한다는 거죠. 부품 단가도 거의 한 30%까지 싸다. 그 다음에 오래된 플랫폼을 가지고 전기요금도 시정부에서 20%까지 감면을 시켜주고 공정단순화나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코스트도 10%를 코스트 다운한다. 그다음에 정부가 홍보를 정부 기업이니까 해주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QQ라는 그 조그만 경차가 있는데 한국의 스파크하고 똑같죠. 그거에 비해서 25%가 싸게 중국에서 판매할 수가 있다. 근데 품질은 아주 형편없는 거죠. 그래서 저품결, 저품질 저가게라고 얘기하는데, 그 좀, 품질이 좀 안 좋으면 어떠냐? 오토바이보다 싸고, 오토바이보다 괜찮으면 되지. 오토바이는 비 맞는데 이게 안 맞고 그냥 굴러가면 되지.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소비자들의 생각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발전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 1, 2, 3, 4기를 얘기하는데 1기에는 2018년까지였어요. 전기차의 개발과 코스트다운이었다면 2기에는 배터리였고요. 그 다음에 3기 2023년부터는 스마트카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의 어떤 그 정책적 지원을 아주 굉장히 세게 하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미래 자동차의 중국의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첫 번째 정부의 강력한 지원, 그 다음에 어떤 그 막대한 그 광대한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중국의 경쟁력의 원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한국은 어떠냐?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결과적으로는 그 방향과 속도, 정부의 전략과 기업의 어떤 기술 자립 전략, 그 다음에 경영자나 근로자들이, 관리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불철주야 노력해서 빠른 속도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현대 속도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속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어떤 그 퀄리티 프라이스, 어떤 그 오퍼레이션, 브랜드 밸류, 그 다음에 New Technology Development, 그 다음에 어떤 글로벌리제이션, 세계 공장을 늘리는 여러 가지 9개 축이 있어서의 문제를 동시에 한꺼번에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현대가 크게 발전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 3위 메이커가 됐다. 그런 저력을 갖고 있다. 근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이런 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미래 자동차의 경쟁 요소는 뭐가 될 건가?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어떤 그 functionality, 그 다음에 cost, 그 다음에 quality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 프라이스를 낮게 하는 생산 원가를 줄이면서도 퀄리티를 좋게 하는 그런 린 방식이라는 걸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막대한 그 시장,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경제 원천은 뭐가 될 건가라는 건데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미래차는 새로운 도미넌트 디자인이 만들어져서 프로덕트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조직이 있다면 자동차 회사들이죠. 지구의 요구에 따라서 도전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혁신해야만 되는데 혁신의 형태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품이나 생산 공정이나 경영 혁신 형태로 나타난다. 이게 슈페터가 얘기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확장시켜 보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대결적 경쟁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퀄리티, 프라이스, 프로덕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생존 삼각형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도록 경쟁하느냐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경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프로세스 이노베이션과 프로덕트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이노베이션이 리미트리스 어떤 한정되지 않을 만큼 크게 확장되는 그런 어떤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가 제가 말씀드리는 앞으로의 어떤 그 미래차의 경쟁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은 누가 주도를 할 건가?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내연기관 메이커들이 이런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옛날에 있던 부품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부품을 추가하면서 리더가 될 건가? 아니면 어떤 테슬라나 니오라든지 샤오폰 같은 스타트업들이 여기에 이제 BYD도 포함되죠.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걸 기반으로 해서 옛날 거를 자기네들이 받아들여서 리더가 될 건가라는 누가 리더가 될 건가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전기차와 그다음에 자율주행을 어떤 패스로 갈 건가라는 그런 경쟁을 치열하게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제품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도요다에서 했던 게 개란티형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도요다가 굉장히 신제품을 신속하게 빠르게 잘 만들었는데 이걸 완전히 깨부시는 그런 방법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식. 대충 해보고 문제 있으면 그때 가서 고친다.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뭐예요?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테스트를 하고 결과적으로 안전을 최중시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개발 기간도 길고 개발 비용이 많이 든다면 이 베스트 에포트 테슬라나 샤오폰 같은 데서 하는 경우는 굉장히 짧게 하면서 개발 비용도 적게 하는 그래서 실제로 파이로트 프로덕트라고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게 이 게란티형에서는 거의 한 300개를 만든다면 이 베스트 에포트 같은 경우는 15개밖에 안 만드는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좀 할 텐데요. 그 다음에 생산 방식, 그러니까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옛날에 중업적 생산 방식에서 포드 생산 방식으로 GM의 어떤 GM 생산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대, 80년대는 도요타 생산 방식이 세계 자동차 산업의 어떤 표준이 될 정도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테슬라가 등장해서 2010년, 2020년부터는 기가 팩토리로 실제로 이 공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자동차의 바디를 만드는데 지금까지는 철판을 뭐 이렇게 조각조각 내가지고 한 70개 이거를 용접해가지고 자동차의 밑에 있는 프로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거를 다이 캐스팅이라는 그런 방법으로 다이 캐스팅이라는 거는 어떤 틀에다가 거기에다가 샘물을 들어부어 가지고 한꺼번에 어떤 자동차의 밑에 있는 언더바디를 만드는 그런 형식이죠. 이게 굉장히 생산성도 높아지고 코스트를 절감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테슬라가 썼고요. 2020년에. 그 다음에 최근에 무슨 중국 업체라든지 유럽 업체, 우리나라 현대 같은 경우도 2024년부터 울산 공장에서 쓰기로 하면서 어떤 혁신을
혁신적인 방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로봇을 쓰는 거죠, 뭐.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지고 어떻게 자동차에 로봇을 활용할 건가라는 거를 지금 실험하고 있고 일부러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생산 공정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형태가 된다. 그렇게 얘기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은 주로 매니지먼트는 마케팅하고 오가니제이션인데요. 마케팅 같은 경우에 프로덕트라는 게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보험이라든지 카쇼링 같은 프로덕트, 배터리를 바꾸는 차징 시스템, 그다음에 스타링크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무인주행을 정보통신을 하게 하는 어떤 혁신적인 그런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다음에 딜러 없이 다이렉트 세일 방법,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광고를 전혀 안 하는 그런 전혀 새로운 방법, 그다음에 구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가격을 차별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가니제이션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 텐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제품 혁신, 공정 혁신, 그다음에 경영 혁신이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이제 미래 자동차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미래 자동차의 혁신은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라는 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데,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어, 우리가 새롭게 미래 자동차에서 프로덕트 이노베이션과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 어떻게 나타날 건가라는 거에 좀 관심을 갖는데, 이렇게 나타날지 아니면 이게 뭐 이렇게 압축돼 가지고 나타날지 그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미리 이 상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덕트 이노베이션 하다가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하다가 이렇게 발전해 왔죠. 그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발전해 왔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을 좀 뺏겨가지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왔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거꾸로 됐죠. 처음에는 제품을 이미테이션, 베끼다가 그 다음에 공정과 제품 혁신을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는 결과적으로는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이제는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을 독자적으로 해야만 되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도 더 많이 해야만 되는, 그래서 산업의 역진 현상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이렇게 왔다면 우리는 거꾸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선진국과 여기에서 만나게 됐다. 미래차에 대해서.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내연기관은 뒤떨어졌지만 미국이나 유럽 자동차에서 배워서 그걸 베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기 자동차 부분에서는 같이 경쟁하는 경쟁선상에 써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의 그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는 product defined competition. 그러니까 프로덕트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고요. 프로세스도 소프트웨어 디파인, 매니지먼트도 소프트웨어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경쟁이죠. 그 다음에 경쟁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중국이 등장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중국은 뭐를 가지고 경쟁 강점으로 하는 거죠? 물론 기술도 있지만 지금 코스트 미니메이션을 통해서 원가를 절감해서 경쟁하는 그런 경쟁 무기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프로덕트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압축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엑스플로전, 어떤 혁신 폭발의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프로덕트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가 결과적으로는 미래 자동차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 자격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식의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중요하게 얘기할 텐데요. 여기에 그 세일즈라고 얘기하는 거는 프로덕트 퍼포먼스도 전기차나 미래 자동차가 좋아야만 되겠지만
세일즈를 정하는 프라이스는 정부의 보조금이나 관세, 규제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싸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중국이 유럽에서 관세를 매기면 유럽 소비자들은 가격이 비싸지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정책적인 그런 변수 같은 거,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여기에 관련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차의 혁신 패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하고 좀 다른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소프트웨어가 주도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이 등장했다는 것. 그 다음에 선진국은 물론이거니와 한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일 선상에서 새로운 도미넌 디자인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나섰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경쟁은 굉장히 동태적이면서 굉장히 그 흥망성쇠가 굉장히 그 다양한 아주 처절한 그런 어떤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사점이 뭔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첫 번째는 과연 도요다는 그 막강한 그 린 생산 방식, 린 경영 방식의 경쟁력이 전기차 부분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얘기죠. 저는 도요다의 조력이 굉장히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요다가 갖고 있는 경쟁 강점 중에 하나가 어떤 돈을 많이 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전기차의 캐즘 때문에 전기차의 수요가 좀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어떤 전기차로 대체하는 시점이 좀 점점 더 멀어진다면 도요다한테는 그런 시간을 주는 그런 어떤 이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경쟁력의 평가, 중국의 경쟁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향후 미래차에서의 기술 혁신 패턴을 어떻게 바뀔 건가, 어떻게 영향을 줄 건가라는 것도 우리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현대가 도요다하고 현대가 GM하고 얼라이언스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 이게 아주 정치적으로 아니면 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가 되는데요. 한 가지는 도요타나 GM이 현대한테 매력을 느낀다. 현대한테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가 그만큼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3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런 중국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등장에서 나타나는 미래 자동차의 혁신 패턴에서 혁신 폭발의 경영을 어떻게 해야만 되겠는가? 이런 혁신 폭발을 어떻게 담는 그릇을 어떻게 해야만 되겠는가? 리더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어떤 조직 구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컨덕트, 어떤 비헤비어가 필요한 건가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경영 전략적인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되고, 이거는 우리 한국이 미래차에 승리한다, 미래차 한국이 승리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중요한 토픽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건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그러니까 오늘 네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쭉 그 전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네 번째 강의는 이걸로 마치는데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의견을 좀 써주시거나 아니면 이 멘트나 저한테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질문을 아니면 뭐 어떤 것들이 설명이 좀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같이 얘기해 주면 그거를 참고해서 앞으로의 강의와 그다음에 앞으로의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질문이 굉장히 많다면 제가 미리 예고로 하고 언제 수요일 날 같이 강의가 아니고 그 Q&A 아니면 커멘트를 갖는 어떤 그 줌 강의 시간을 갖는 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로써 그 미래차 한국이 승리한다는 네 번째 그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 시간이 그 얘기할 게 많아서 30분을 넘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거나 네 번째 강의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각 그 나라, 각 기업들은 어떻게 경쟁을 하고 있는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제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코멘트와 그다음에 그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